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는 책의 야심찬 기획, 톨스토이 대작 읽기, 안나 까레니나.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3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단연 레빈이 주인공입니다. 안나와 프론스키는 조금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면에 다시 등장하겠죠. 레빈의 영지 포크롭스코에가 3부의 시작입니다. 동복형,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형이죠. 코즈니셰프와 레닌의 농민에 대한 의견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 코즈니셰프는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반면에 우리의 레빈은 감성적이고요. 뭔가 모순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농민을 다양한 각도에서 삶 속에서 체험하고 함께 경험하는 사람이라면은 코즈니셰프는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죠.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자이기도 합니다. 계속 볼까요? 농민들의 생활로 스며든 레빈, 풀을 베면서 모아 지경을 맛봅니다. 바로 이 풀베기 장면, 2부 4장에서 6장까지가 안나 까레니나를 얘기할 때마다 언급되곤 하죠. 포크롭스코에서 500베르스타 떨어진 에르구쇼보에서 생활하는 돌리를 찾아오는 레빈. 이 에르구쇼보는 돌리, 다리아죠. 키티의 언니 다리아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입니다. 이 에르구쇼보에서 돌리가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레빈이 찾아옵니다. 이 에르구쇼보를 설정한 이유는 뒤에서 4부에서 밝혀집니다. 키티가 바로 언니네 집으로 오죠. 이곳에서 레빈과 키티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한편 독일에서 돌아온 키티가 언니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차가 지나가는 걸 슬쩍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만 3부에서는 드러납니다. 페테르부르크로 가볼까요? 카레닌의 머릿속은 갖가지 셈법으로 복잡합니다. 아내의 불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안나는 연인과 아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갑니다. 아들 세료자를 몹시도 사랑하죠. 아들 세료자를 앞세워서 남편 까레니는 이혼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한편 어머니로부터 송금이 끊기면서 공경에 처한 브론스키는 말을 팔고 고리대금업자에게 1만 루블의 돈을 빌립니다. 이 브론스키의 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이름을 날렸죠. 이런저런 사랑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럴싸한 집에 장가를 드리고자 하는데 유부녀와 바람이 났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곱게 봐줄 리가 없죠. 해서 돈줄을 끊어버립니다. 할 수 없이 우리 브론스키는 말을 팔고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을 이어갑니다. 안나와 브론스키, 굴욕과 수치와 거짓을 넘어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다시 포크롭스코에로 돌아옵니다. 농민들과 갈등을 겪던 레빈은 친구인 자유주의자 스비아지스키를 만나 새로운 농업 경영 방식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병색이 완연한 형 니콜라이가 죽음을 거느리고 찾아옵니다. 형이 떠난 후 레빈은 외국으로 향합니다. 기후를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레빈 얘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레빈의 농민들과의 관계, 생각의 변화, 형들, 코즈니셰프 큰형과 그리고 니콜라이 작은형과의 토론, 대화 등도 주목할 만합니다. 니콜라이는 사회주의자로서 혁명을 꿈꾸었던 인물이죠. 지금은 병이 들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4부에서 죽어가는 형의 모습을 지켜보는 레빈의 감상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장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노동의 기쁨, 레빈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톨스토이 자신의 분신이자 대변자입니다. 그리고 레빈이 머물고 있는 영지 포크롭스코에는 톨스토이의 영지 야스나야 폴냐냐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죠. 이 레빈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사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농민들과의 관계, 노동의 의미 등등에 대해서 말이죠. 그 노동의 기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풀베는 장면에서입니다. 3장에 걸쳐서 이 풀베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고요. 뒤에 또 풀베는 장면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레비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걸어갔다. 일이 한창일 때는 풀베기가 그다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비오듯 흐르는 땀이 몸을 식혀주는 한편 등과 머리, 팔꿈치까지 옷을 걷어붙인 팔을 데우는 태양은 일하는 데 필요한 원기와 지구력을 북돋아 주었다. 그러면서 자꾸만 무엇을 하는지 망각하게 되는 무아지경의 순간이 찾아들었다. 낫은 저절로 풀을 뱄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더 즐거운 순간은 풀 베는 구획이 끝나가는 강가로 다가가면서 노인이 젖은 풀 한 움큼을 쥐고 낫을 닦거나 맑은 강물에 강철 날을 헹구고 숫돌 넣는 통에 물을 담아 레빈에게 마시라고 줄 때였다. 자, 크바스 맛 좀 보시죠. 어때요? 맛이 좋지요? 늘 찡긋하며 그가 말했다. 실제로 레빈은 그런 음료를 마셔본 적이 없었다. 풀잎이 떠다니고 주석통의 녹슨 맛이 섞인 따뜻한 물이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행복하기만 한 느린 풀베기 산책 시간이 찾아왔다. 쏟아지는 땀을 닦고 폐부 가득히 숨을 들이쉬고 꼬리를 물고 펼쳐진 일꾼들의 행렬과 숲과 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둘러보는 것이다. 네, 이처럼 노동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선생이라고 부르는 티트라는 노인을 선생 삼아서 풀베기를 배우죠. 그리고 무아지경의 순간을 경험할 정도로 노동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티트 노인이 건네는 물을 마시면서 크바스라고 건네주죠. 크바스는 러시아인들 즐겨 마시는 음료인데요. 맹물인데도 이런 음료만큼이나 맛있는 이 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레빈은 간단하지가 않죠. 또 농민들과의 갈등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귀족의 이런 농민들에 대한 배려에 호락호락 넘어가겠습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복잡다단한 심성이랄까 성격을 지닌 사람들인데 말이죠. 해서 레빈은 자신의 형들이 보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농민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정말 순정한 러시아 정신을 구현하는 순간을 농민들에게서 보는가 하면은 동시에 농민들의 그 배반, 게으름, 나태 등등의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농민을 바라보는 톨스토이의 다양한 그 시점, 관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어떤 낭만적으로 농민들이나 농촌을 하나의 풍경화 속에 있는 그 그림처럼, 이 풍경화에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상 온전하게 레빈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는 없었겠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우리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는 물론이지만은 안나 까레니나에서도 프랑스어를 심심찮게 그대로 노출시켜서 씁니다. 그 당시 귀족 사회를 풍자 또는 비판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하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귀족들에 대해서 곳곳에서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빈이 에르고쇼보에 놀러 옵니다. 돌리가 살고 있는 돌리 시골집 에르고쇼보에 놀러 옵니다. 이 돌리는 아이들이 많죠. 그리샤도 있고요. 타냐도 있고. 근데 타냐가 엄마에게 삽이 어딨냐고 물으러 옵니다. 근데 삽이라는 말을 프랑스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 타냐라는 딸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무라는 겁니다. 엄마가 삽이란 말을 프랑스어로 했으면은 타냐 너도 프랑스어로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지켜보던 레빈의 생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갑자기 돌리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것이 전처럼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대체 뭐 때문에 아이들과 불어로 말하는 거지? 그는 생각했다. 부자연스럽고 거짓되지 않은가?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느끼고 불어를 가르친다면서 진실됨을 앗아버리는 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돌리가 이 모든 것을 벌써 20번은 생각하고 진실에 손상이 간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알지 못했다. 어디 가려고요? 좀 더 있다 가요. 레빈은 차를 마실 때까지 남아있었지만 즐거움은 몽땅 사라져버렸고 그저 거북하기만 했다. 곰처럼 생긴 못생긴 레빈, 성격도 우락부락하고요. 대단히 직설적이기까지 하죠. 돌리네 아이들 참 좋아했었는데
이 아이들과 프랑스어로 얘기하는 거 보고서 버럭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아이들하고 프랑스어로 얘기하는 거냐? 부자연스럽고 거짓되지 않냔 말이야. 그러면서 프랑스어를 가르친다면서 진실됨을 다 앗아버리는 것이다. 빼앗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리도 그걸 알고 생각하면서도 불어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죠. 왜? 귀족사회가 요구하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귀족사회는 프랑스어에 거의 식민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나폴레옹 전쟁을 치르면서 독립의 기운, 프랑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기운이 러시아 사회에 움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70년대에도 여전히 이런 프랑스어를 귀족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배우고 또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인과 자신들, 또 농민들과 자신들, 귀족들이 다르다는 어떤 지표로서 불어를 사용하기도 했죠.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인들 또 농민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귀족들끼리 프랑스어로 사용하는 장면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잘 봐야 합니다. 이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특히 귀족들은 프랑스어로만 얘기하고 또 프랑스어로만 지속적으로 읽고, 그런 나머지 러시아는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해서 이 톨스토이는 러시아를 모르고 프랑스어 하다 보면은 삶의 진실성을 잊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작가의 위대성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특히 자신의 모어, 이 모국어를 길어 올리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 위대성을 강조할 수가 있죠.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등장하면서 러시아가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 위대한 작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사라진 언어들, 또는 우리가 회귀라하는 그 언어들의 이면에서 그 비옥한 정서와 사상의 대지가 되는 언어의 밭을 일군다는 것. 이게 바로 시인과 작가의 사명이자 책임이기도 할 겁니다. 자, 이제 안나 얘기를 한번 돌아볼까요? 안나의 독백 들어보겠습니다. 까레닌이 안나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이어지는 독백 중에 일부입니다. 개요를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까레닌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 오쟁이진 남편이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없던 일로 하고 안나더러 집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안나가 어떤 독백을 하는지 보시죠. 그의 말이 맞아, 맞고 말고 그녀가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읽고 난 후입니다. 물론이지, 그이는 언제나 맞아. 기독교인이고 관대하지. 그래, 보잘것없고 구역질 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 말고는 그걸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그걸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거야. 그리고 내가 설명해 줄 수도 없어. 사람들은 말하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고결하며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본 걸 보지 못해. 사람들은 그 인간이 8년간 내 인생을 옥죄어온 걸, 내 안에 있던 생기를 목졸라버리고 내가 사랑을 갈구하는 살아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알지 못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매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만족했다는 걸 알지 못해. 나라고 왜 내 인생을 정당화하려고 온 힘을 다해 애쓰지 않았겠어. 그를 사랑해보려고 남편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때는 아들을 사랑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지만 더 이상 나 자신을 기만할 수 없고 나는 살아있으며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신이지 내가 아니고 내게 사랑과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때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어쩌지? 그가 나를 죽이고 브론스키를 죽일까? 난 모든 걸 참아낼 거야. 모든 걸 용서할 거야. 하지만 아니야. 그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줄임표. 그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이 이어질 겁니다. 이런 냉혈한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같은 건 어림없다. 이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까 봐서죠. 까레닌은 이런 와중에도 아주 열심히 공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성취한 일에서 환희를 맛보기도 하죠. 그런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추락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들 세료자를 앞세워서 이혼 문제를 질질 끌죠. 그리고 끝내 이혼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당시 교회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관련해서는 뒤에서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죠. 이 안내의 독백은 꽤 길게 이어지는데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압받는 여성의 내면을 톨스토이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흔히 톨스토이가 이 안나라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여성을 응징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성격의 작가가 아니죠. 톨스토이는 그렇게 한 면만을 보여주는 그런 작가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카레닌의 요구는 그럼 뭐겠습니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저한테 원하는 게 뭐죠? 이 부친까지 다 부르는 건 예를 갖추어서 부른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의 남편 카레닌에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알렉산드로비치가 부친이죠. 아버지의 이름에 비치를 붙여서 공손하게 또는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원하는 게 뭐죠?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내가 그 인간을 보지 않도록 할 것. 그 인간은 브론스키죠. 당신이 행동거지를 잘해서 사교계나 하인, 식솔들이 당신을 비난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당신이 그 인간을 보지 않을 것 이상이요. 그리 많다고 생각하지 않소. 그에 대한 대가로 당신은 정숙한 아내가 갖는 권리를 누릴 거요.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말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바는 이게 다요. 이제 나가봐야겠소. 나는 집에서 식사하지 않소. 냉정하죠. 일단 브론스키를 내가 보지 않도록 해라. 브론스키가 집으로 찾아오곤 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행동거지를 잘해서 사교계에서 소문이 떠돌지 않도록 해라. 하인이나 식솔들이 당신을 비난하지 않도록 해라. 결국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당신이 그 인간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그에 대한 대가로 당신은 정숙한 아내가 갖는 권리를 누릴 것이다. 고위 공무원, 고위층의 아내로서 여러 가지 특권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 의무란 무엇으로서의 의무일까요? 아내로서의 의무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특권은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카레닌의 요구가 어떻게 관철되는지 보시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대화 하나가 소설 전체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레빈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안나 까레니나와 브론스키, 까레닌의 얘기는 분량상 3부에서는 레닌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자, 레닌의 꿈 볼까요? 러시아식 농업에 입각해서 위대한 혁명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톨스토이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자신의 그 타락한 삶을 반성하고요. 이제 농민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러시아를 꿈꿉니다. 정말 농촌, 지역이 살아야 세상이 산다는 말 피부에 와닿는 시절이죠. 이때 톨스토이의 꿈은 해방된 농민들이, 이미 농노 해방 이후니까요. 해방된 농민들이 러시아식으로 자주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읽어가는 것이었죠. 그들과 함께 톨스토이는 함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레빈의 생각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목적을 향해 끈기 있게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성취할 수 있을 거야. 레빈은 생각하는 것이었다. 일과 노동에는 목적이 있게 마련이지. 이 일은 나 개인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전체의 복지 문제가 걸려있다. 농사일 전체는 중요한 것은 농민 모두의 처지이고 완전히 바뀌어야만 한다. 가난 대신 전체의 부와 민족이, 적대감 대신 동의와 이익이 들어서야만 한다. 한마디로 무혈혁명인 것이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혁명이다. 처음에는 우리 군의 작은 그룹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현으로, 러시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한 생각은 결실을 맺는 법이니까. 그래, 이것이 바로 목적이고 이 때문에 일할 가치가 있다. 이 농민들과 불화도 하고요. 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결국 레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생각과 함께 하면서 러시아식으로 위대한 혁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유럽식의 농업이 아니고 러시아식 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라고 레빈의 입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레빈의 사상은 톨스토이의 사상을 얘기할 때마다 인용이 됩니다. 근데 그 레빈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당연하게도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안나 까레니나에서는 까레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레빈은 뒤로 밀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안나 까레니나의 성격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레빈의 이야기와 안나 브론스키 짝의 얘기가 나란히 가는데 교차 서술된다 그랬죠. 우리는 둘을 동시에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안나 까레니나를 기존에 봤던 거랑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빈이 꿈꾸는 농업혁명, 농업혁명을 통한 러시아혁명, 어떤 식으로 실현이 가능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1917년 러시아혁명을 통해서도 톨스토이의 사상은 다양한 관점에서 수용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죽음에 대한 상념도 이어지는데요. 톨스토이 전기를 보면 톨스토이의 형이 폐병으로 사망하죠. 톨스토이가 아주 좋아했던 형인데 그 형의 모습이 니콜라이 둘째 형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니콜라이가 폐병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장면은 4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포크롭스코에로 니콜라이 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농업에 대한, 농민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레빈이 생각에 빠져드는 것이죠. 레빈의 생각 잠깐 볼까요? 죽음, 모든 것에 피할 수 없는 끝. 죽음이 처음으로 형용할 길 없는 힘으로 앞에 나타난 것이다. 비몽사몽간에 신음소리를 내고 버릇처럼 하느님과 악마를 대중 없이 불러대는 형. 사랑하는 형 앞에 닥친 이 죽음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멀리 있지 않았다. 그건 그 자신에게도 다가올 터였다. 그걸 느꼈다. 비록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일이 아닐지라도, 내일이 아니면 30년 후일지라도,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란 무엇일까? 그는 이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능력은 물론 생각할 용기도 없었다. 나는 일하고 있고 뭔가를 이루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잊었던 것이 있구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 죽음을 잊고 있었어. 전쟁과 평화에서 안드레이가 이 죽음에 대한 상념을 이어가던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에서 그리고 글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짝을 이루고 톨스토이 소설에서 빈출합니다. 죽음을 깊이 있게 사유할 수 있을 때 삶도 더욱 깊어진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죠. 톨스토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헤아릴수록 삶에서의 의욕이랄까? 삶의 의미도 새롭게 다가오곤 했던 것 같습니다. 보세요. 비록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일이 아닐지라도, 내일이 아니면 30년 후일지라도,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란 무엇일까? 그는 이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능력은 물론 생각할 용기도 없었다. 그런데 레빈은 죽어가는 형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서서히 획득해 갑니다. 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하고 있고 뭔가를 이루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잊었던 것이 있구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 죽음을 잊고 있었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되죠. 죽음은 우리 삶의 다른 측면입니다. 삶이 삶일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삶을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죠. 마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이게 또 인생이고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념들이 이어집니다. 레빈의 상념이죠. 이제 겨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 깨치는가 했는데 새로울 뿐 아니라 해결할 길 없는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형은 죽어가고 있다. 봄이 오기 전에 죽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형을 돕는다? 내가 형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지?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아는 게 뭔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는데. 네, 죽음에 대한 인식이랄까 생각이 얼마나 깊어지는지는 4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빈의 이런 생각들과 함께 말이죠.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어둠이 그의 모든 것을 감쌌다. 그렇죠. 죽음이 찾아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인생을 살아내야 되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겁니다. 형 니콜라이의 죽음을 보면서 레빈이 어떤 인생을 구상하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형과의 관계도 생각하면서 보시면 훨씬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일리아 레핀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를 가까이 지켜보면서 톨스토이를 모델로 한 그림들 많이 그렸죠. 일리아 레핀이 그린 쟁기지라는 톨스토이입니다. 레빈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틴, 즉 톨스토이의 사상을 볼 수 있는 문장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콘스탄틴 레빈이죠. 이 레빈이 자신의 큰 형과 얘기하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활동도 견고하지 않아요. 그건 일반적인 진실, 철학적인 진실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을 얘기하고 또 정치를 얘기하고 하는 코즈니셰프라는 형이 있죠. 예, 형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 말 참 좋아합니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활동도 견고하지 않다. 이건 이기주의와는 다른 개인주의라는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코즈니셰프라는 큰형은 늘 정치를 얘기하면서 공공의 선 운운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레빈은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선하고 솔직하며 고상한 소망과 취향의 결과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삶의 행로 중 하나를 택해 그 하나만을 소망하는 삶의 열정, 사람들이 마음이라 부르는 것의 결여, 그가 형을 알아갈수록 더 확실히 깨닫는 바는 코즈니셰프를 비롯해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여 단지 그 이유로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형이 공공선이나 영혼 불멸에 대한 문제를 체스게임이나 새 기계의 정교한 조립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보며 레빈은 자신의 추측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여 단지 그 이유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함께하지 않은 공공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개인의 이해관계,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함께 가야 그 활동도 견고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코즈니셰프에 대한 레빈의 비판도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이 공공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른바 고위 관료들이 있죠.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의 절실함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그저 구두선에 지나지 않고요. 형식적인, 기계적인 행동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얘기해도 안나 까레니나는 전혀 다른 작품으로 와닿을 겁니다. 레빈의 사상을 보는 건 물론이고요. 풀베기 장면, 이 레빈의 풀베기 장면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레빈은 풀을 베면 벨수록 더 빈번하게 무아지경의 순간을 경험했다. 그럴 때면 더 이상 손이 낫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낫이 스스로 움직이며 생으로 충만한 몸과 자기 자신을 자각하면서 마법에 걸린 듯 생각하지 않아도 일이 스스로 정확하고 반듯하게 되어나가는 것이었다. 행복하기 이를 데 없는 순간이었다. 앞에서 노동의 기쁨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레빈이 경험한 이 무아지경, 노동의 기쁨, 톨스토이 사상의 에센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하는 자 먹지 말라. 밥이 하늘이다. 톨스토이가 노자의 사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이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안나 까레니나 읽기 세 번째 시간. 오늘은 3부 함께 했습니다. 레빈의 사상이 왜 중요한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부는 3부보다 좀 더 흥미롭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